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로 이어서 프린트 4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1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금방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격에서는 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은 이른바 이제 기존의 양반 세력들이 주로 시행했었던 그런 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숭배했었던 바로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봉건제도의 그 전통적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위정, 즉 바른 것을 위한다 라고 하는 건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주교라든가 그 다음에 서양 문화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양과 일본과 같이 교류를 한다는 것은 곧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아주 그냥 사악한 것들을 이제 배척한다는 의미에서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지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신분제도를 그대로 인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운동의 성격은 친봉건적이다, 봉건제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바로 해외와 같이 교역을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또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통상 반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통상 반대 운동이라고 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은 바로 척화주전론이라고 하는 걸로 외워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1860년대에 있었던 바로 이 양반층들의 기본적인 대외 인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 때에 바로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기 보이는 이항로라든가 기정진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통상을 반대했었어요. 바로 이때 당시에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서 해외에서 이항선이 와가지고 조선 정부에게 통상을 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처음에는 약간 솔깃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철저하게 이들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특히 바로 이때 당시에 신미양요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병인양요와 같은 사건을 펼치면서 흥선대원군은 바로 나름대로 바로 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했었던 양반층들의 바람에 맞는 정책을 시행을 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양반층들이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이 흥선대원군이 양반층들의 그런 권익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은 많이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흥선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서양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흥선대원군을 정책적으로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기는 달라집니다. 즉 고종이 드디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자 이 고종이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의 군주로서 대차게 서양의 압력에서부터 굴복하지 않고서 저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죠. 때문에 당시에 바로 고종의 친정을 도모했었던 바로 고종의 아내, 바로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는 민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서 당시에 제야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였었던 최익현 선생이 도끼를 들고서 앞에 나가서 흥선대원군 꺼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흥선대원군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친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종이 제대로 뒤통수를 때려버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187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었죠. 선생님이 연도수 외우라는 거 몇 개 있었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이 강화도 조약. 자,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과 조선이 교섭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개항을 합니다. 근데 이 개항을 하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든 걸 이제 총대를 매는 것이 버릇이 되는 건 분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흥선대원군 내쫓는데 앞장섰었던
면함 최익현 선생이 다시 한번 자기의 허리춤에다 도끼를 들고서 가가지고서 임금에게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일본과 같이 교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본은 옛날의 일본하고 다르게 지금 완전히 서양 놈들을 그대로 본딴 놈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놈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은 많은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물건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는 데 비해서 그들과 교역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물건들은 분명히 제한이 있단 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한이 있는 것과 제한이 없는 것을 서로 교역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일본의 침략의 의도를 제대로 꿰뚫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일본과 서양을 똑같이 보면서 배척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선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즉 한다는 소리가 뭐 성리학적으로 도덕을 많이 높여서 들어오는 서양 오랑캐들을 도덕적으로 감화시키고 그들을 성리학적인 품에서 잘 살게 할지언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다고 하는 건 측면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최익현 선생은 그대로 관직에서 쫓겨나면서 바로 이 개항 반대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이 개화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선사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단체들을 당시에 청나라와 일본에다 보냈었고 미국까지 보러 왔었잖아요. 기억날까요? 보빙사.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개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던 과정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종이 뭔가 설득을 해야겠는데 설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었던 김홍집 선생이 바로 황준센의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바로 이 조선책략을 보고서 감탄했었던 고종은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인수해 가지고서 전국에다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외교적인 그런 관점을 많은 유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바로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 돼버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영남 지역에서 10,000명이 전부 다가 즉 상소를 올렸는데 10,000명이 거기다 서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주창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1880년대 이만손.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것이 청나라가 조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완전히 헛소리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나라와 친해져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책략의 내용에서는 친중국, 결일본, 그 다음에 연미국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공격하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친중국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사신을 1년에 몇 번이나 파견했느냐. 그런데 더 이상 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친했는데 그 이상 뭘 어떻게 더 친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비판하고, 두 번째 결일본에 대해서도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조선책략에 쓰여져 있었던 관점을 비판합니다. 즉 임진왜란의 아픔이 완벽하게 다 가셨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놈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 상처가 완전히 다 아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바로 일본과 연합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허점 같은 것을 알아채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조선 침공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했었냐면 바로 연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즉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다. 그런데 이 잘 모르는 나라에게 바로 중국의 말을 덜커덕 들어가지고서 바로 같이 수교를 맺고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려고 한다면 나중에 미국이 이것을 알아채고서 우리나라의 약점을 틀어지고 바로 너희들 이거 안 해주면, 자기네들에게 어떤 특정의 이권 같은 거 안 해주면 우리 미국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덜커덕 믿지 말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엔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바로 러시아라고 한 나라도 역시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하고 적극적인 어떤 형태로든 간에의 교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의 말을 믿고서 청나라와 일본과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저들이 알고 보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인데 그들이 갑작스럽게 군대를 밀고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싸우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개화 반대 운동이었었던 영남 만인소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날카로운 비판은 맞는데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1890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이때쯤에 가서는 바로 우리나라의 국모가 시해를 당하는,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었죠. 을미사변.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전에 이미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운동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운동에서 앞장서 가지고서 동학농민운동과 싸움을 벌였었던 이 양반층들이 나중에 가서는 국모가 시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일본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실시했었던 근대화 정책인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었거든요. 바로 이것에 반발해서, 즉 국모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단발령을 실시한다는 것에 반발해가지고서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민중들은 이미 일본에게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의 사이였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동의적인 일본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흩어졌던 민중들과 다시 한번 결합을 해가지고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일본과 싸움을 벌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항일 의병운동으로까지 이러한 운동이 개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네 번째,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배경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당시에 일본은 저번에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지만 산업혁명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 중요했었어요. 도시 지역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 돌던 그런 많은 인력들이 바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바로 일본에서 그렇게 농촌에서부터 많은 인력들이 도시로 가게 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못 짓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지게 되자 바로 그런 부족한 식량을 바로 우리나라에게서부터 얻어가려고 하는 속셈이 일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강화도 조약 쪽에서도 바로 부속 조약으로서 바로 무제한 양국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 놈들은 정말 무제한으로 우리나라의 시중 가격에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 많은 쌀들을 사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통됐었던 쌀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 쌀을 사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윈이고 일본도 윈이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실 우리나라의 쌀 가격이 일본의 쌀 가격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유통됐었던 쌀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값을 주고서도 일본 국내의 쌀 가격보다는 이게 더 낮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쌀을 가져가는 것이 엄청난 이익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양곡들이 바로 일본으로 유출이 되게 되자 바로 그 쌀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건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쌀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서 쌀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문제점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노동자가 하루에 10,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식비를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식비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엄청난 것일까요? 아니면 별거 아닌 걸까요?
당연히 엄청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랬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층민들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은 바로 그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닥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하층민들은 이런 하층민들의 생활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일본인에 대한 적개감이 막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이렇게 하층민이 많았었는가? 이건 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사실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의 군대 제도, 중앙군 군대 제도는 무엇입니까? 조선 전기는 5위 체제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바로 급료를 주고서 고용하는 5군형 체제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됐었냐면 흥선대원군 때는 이들에게 대우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왜? 그 서양인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살 수가 있었었는데 문제는 바로 고종이 친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 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 걷는 자금의 양은 한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군대를 유지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이 조선 정부는 이 군대들을 일부러 줄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식군대였었던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구식군인들은 한 2개 정도밖에 남기지 않고 나머지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당연히 그 군대에 바로 소속되어 있었던 그런 군인들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실업자들이 전부 다 동네에서 막노동꾼 노릇을 하면서 바로 하층민으로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만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존에 있었던 구식 군인들조차도 그나마 월급 같은 거 제대로 주기만 한다면야 군생활을 할 만한 건데 월급을 안 줘요. 여러분들.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빡세게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 구식군인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월급 주겠지라고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나름대로 참았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동네에서 막노동 같은 거라도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구식군인 생활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무려 1년 이상이나 바로 월급이 밀리는 사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별기군의 경우에는 첫 번째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양반들의 자제인 경우도 진짜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별기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급료와 그 다음에 대우가 되게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구식군인의 입장에서는 별기군을 그다지 좋게 볼 리가 없겠죠. 때문에 구식군에 대한 차별 대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을 때 그 바보 같은 짓을 또 정부가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전개 부분에서는 드디어 조선 정부가 구식군인에게 급료를 주겠다고 딱 선언해요. 보통 급료는 돈보다는 쌀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쌀로 군인들에게 1개월치에 해당되는 그런 급료를 주려고 했는데 선해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관청에서 이때 당시에 군인들에게 바로 쌀로 급료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그 선해청의 급료를 담당하는 그 하급 관리가 이걸 좀 떼먹은 거예요. 반 정도 막 그냥 쌀에 모래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막 보면은 냄새나는 썩은 쌀이었던 거죠. 자, 그걸 보고서 이 지금 구식군인들에게 바로 급료라고 받으라고 하니 구식군인 열받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식군인들은 이 사태 때문에 너무 열받아 가지고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선해청을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한바탕 난리를 벌이게 되죠. 근데 이 난리를 벌이는 그 통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던 이때 당시에 도시의 하층민들도 이 기회에 같이 한번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마치 엄청난 폭도가 돼가지고서 바로 도시 하층민이 같이 가담을 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보이는 정부 고관이라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 공사관까지 공격을 해버렸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기군을 가르치고 있었던 일본인 교관은 아예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궁궐까지도 습격했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있는 외교관을
관저 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법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건 당연히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관이 외국에 있는 외교관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은 바로 일단은 그 나라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때문에 그 나라 그 공사관이 있는 바로 관청 안은 바로 사실상 그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나라를 침공한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층민이 뭘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관들도 잘 몰랐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당시에 이 폭도들이 당시에 바로 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일본 공사관이 홀레당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몇몇 일본인도 죽임을 당했었지만 그래도 일본 공사관의 바로 공사는 간신히 피난을 가가지고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까요? 이때 당시에 일본 공사관이 도망을 가면서 사실 무서워서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갑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왜? 바로 폭도들이 일본의 공사관을 함부로 들어왔으니까요. 자,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로 이 일이 있자마자 군대를 대규모로 조성을 해가지고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있는 바로 한양 근처로 군함을 띄워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이 폭도들은 당시에 궁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층민들과 그 다음에 구식군인들의 차별 대우를 양산시켰었던 바로 정권, 즉 명성황후 민비의 세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민비마저 죽여버리겠다고 대거 궁궐로 난입하는 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명성황후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신히 바로 궁녀로 변장을 해가지고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밀어붙여 버리다 보니까 고종 황제 되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민중들은 자기네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옛날 흥선대원군이 자기네들을 통치했을 때 그때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에게 가가지고서 자기네들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흥선대원군은 그들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서 앞장서서 이때 이 고종에게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모든 개혁 정치들을 전부 다 원상복구한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명성황후의 가짜 장례식까지도 아예 치러버리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드디어 일본군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긴장합니다. 일본 놈들 그래. 예전에 신미양요 때도 박살냈었고 미국도 박살냈었고 병인양요 때도 프랑스도 박살내는데 일본 놈들쯤이야 박살 못 내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민중들과 같이 모였었던 구식군인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일본군과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었냐면 명성황후가 도망가면서 수하에게 시켜가지고 바로 청나라에게 자기네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청나라도 나름대로 신식군인을 이때 당시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신식군인들이 북양함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신식군인들이 바로 함대를 타고서 이때 당시에 인천 앞바다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걸 보자 조선 정부는 약간 좀 어리둥절한 거죠. 아니 일본 놈들이 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청나라가 왜 오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흥선대원은 여기에서 배팅을 합니다. 좋아, 이거 괜찮은 그림이네. 바로 내가 직접 저 청나라의 군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서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일본 놈들을 박살내도록 하는 데에 힘을 보태도록 하자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바로 청나라의 함대가 도착을 했을 때 바로 흥선대원군은 직접 그 함선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함선의 최고 사령관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서 막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나라의 함대가 부두를 떠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흥선대원군은 그 배에 탄 채로 그대로 청나라로 이제 납치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만 믿고서 모였었던 병졸들과 그 다음에 하층민들, 자기의 우두머리에 해당됐었던 바로 흥선대원군이 그대로 이제 납치당하니까 어이벙벙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청나라의 병사들이 대거 상륙을 한 다음에 바로 구식군인들과 그 다음에 하창민을 향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군란을 진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자, 바로 이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했었던 명성황후가 그때 가서야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의 바로 전말이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던 것일까요? 사실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무조건 좋아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자신의 힘이 없으면서 청나라의 힘에 의거해가지고서 바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나라의 간섭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청나라는 조선 정부가 불안하다라는 명목하에 아예 청나라의 신식 군대를 조선에다가 주둔을 시켜버립니다. 한 3,000명 정도를요. 자, 그렇게 하고선 이때 당시에 청나라는 조선 정부가 근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개판으로 하니까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근대화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고문으로서 마젠창과 그 다음에 독일인이었었던 멜렌드로프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이때 당시에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막 소개시켜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들을 청나라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고서 술술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당시에 청상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바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게 돼요. 즉 원래 일본인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은 개항장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상인에 한해서는 반드시 바로 국내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 때나 가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조선 정부가 전부 다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었어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청나라 상인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바로 우리나라의 지방관에게 허락을 맡으면 그 지역에 와가지고서 장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청나라의 상인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상인보다도 자금력이 더 뛰어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청나라 상인이 와가지고서 지금 청나라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청나라 상인이 와가지고서 장사하게 허가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안 들어줄 배짱 있는 관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상권은 말 그대로 이 청나라 상인들이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되느냐? 나중에 솔직히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바로 청나라의 알선을 받아가지고서 바로 조선은 바로 다른 나라들과 미국과 조약을 맺기로 했었거든요.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 청나라 미국 사람들도 함부로 조선 내에 막 들어올 수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최혜국 조항을 맺었던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에게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마음껏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작 얼빠진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야말로 조선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하면서 쾌재를 부리면서 일본 놈들은 이때 당시에 출병을 했는데 난데없이 청나라가 등장해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자기들의 자리를 딱 꿰차버린 거예요. 하지만은 당시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바로 조선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일본 정부는 바로 조선 정부에게 어쨌든 간에 일본의 공사관이 불타버렸지 않는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이 불탄 것에 대한 배상금을 내놔라 라고 얘기했고 조선 정부는 그 말에 두말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원래 공사관은 조선 군인들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 그 군인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공사관을 침공했는데 어떻게 너희 나라의 병사들을 믿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아예 우리나라의 병사들을
공사관에다 주둔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비상시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른바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을 하겠으니까 인정해달라라고 요청했고 이때 당시에 할 말이 없었던 조선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갑신정변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은 뭔가 야금야금 우리나라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자, 3번.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난다 해서 1번 별표 하나. 위정척사운동의 성격에선 동그라미 1번 성리학 등 조선의 전통질서 수호를 주장하고 이걸 위정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천주교, 빈칸에 적겠습니다. 천주교 및 서양 문화를 배척하며 서양과 일본을 오랑캐로 인식하여 교류를 반대하자는 운동, 척사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위정척사운동의 성격은 친봉건 그리고 반외세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위정척사운동의 흐름에서는 별표 한 개 반. 자, 통상 반대 운동이 퍼지게 됩니다. 1860년대 척화주전론이라고 하죠. 바로 이항로, 기정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항로 박스, 그 다음에 기정진 박스. 자, 서양과의 통상 반대 밑줄,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이 그거고 동그라미 2번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지지 밑줄짝. 자, 그 다음에 개항반대 운동 박스 치겠습니다. 1870년대에 외양일체론, 일본론과 그 다음에 서양론들은 똑같다. 대표적으로 이거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최익현 선생이라고요. 밑에 나와 있는 역사 일기에 나와 있기도 하죠. 그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때 당시에 일본인과 서양을 같이 보아서 배척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화 반대 운동에서는 1880년대에 바로 영남 만인소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고 동그라미 1번 이만손 등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면서 집단으로 상소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선책략에 나온 국제정세를 비판합니다. 네 번째, 바로 항일의병운동 1890년대 가서는 아예 이때는 본격적으로 유생들도 민중들과 같이 결합해가지고서 대대적인 항일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민중과 결합하여 마치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항일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의에서는 의 별표 하나 바로 외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에 맞선 자주적 운동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밑줄 쫙 치고 이것이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바로 의병운동, 빈칸에 적겠습니다. 의병운동으로 계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4번 이모군란이 일어나다 별표 한 개만 동그라미 1번 일본의 경제적 침략, 일본으로의 심한 양곡 유출로 인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쌀값 폭등 문제,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반일 감정이 격화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로 인해서 도시 하층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했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 바로 누굴 차별한다고 했었죠? 바로 구식 군인들을 차별했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별표 한 개반 전개에서는 밀린 급료 지급 비리에 대해서 바로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하죠. 구식 군인 봉기 박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 반란의 이름은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하죠. 도시의 하층민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밑줄 치겠습니다. 정부 고관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 교관까지도, 즉 별기군의 교관까지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박스 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재집권. 하지만 이후에 어느 나라가 개입한다고 했었죠? 바로 청입니다. 청의 개입, 민씨 일파의 요청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 동그라미 1번 군란을 진압을 합니다. 청나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청은 흥선대원군, 빈칸에 적겠습니다. 흥선대원군 납치. 동그라미 3번 민씨 정권의 재집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결과 볼까요? 별표 2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청의 군대가 주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청의 고문이 파견되었으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젠창, 그 다음에 밀렌도르프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3번 청상인의 특권을 인정해줍니다. 그것을 특정 짓는 청과 조선 간에 맺었던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일본과는 바로 재물포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새롭게 맺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공사관이 불탔고 일본이 죽은 것에 대한 바로 배상금이었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공사관에다가 경비병 주둔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